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4다 51756 51763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판시사항 1. 하나의 기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공동 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 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판결 요지 1.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공동 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는 공동 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 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은 다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판시사항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 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 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라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물상 보증인은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가 보유하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대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5다 34444 판결 사건명 법무사 사무원 승인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판시사항 2.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료지 2.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판시사항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료지 3.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 기간을 도과하는 등 항고소송으로서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여 항고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성명권을 행사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4.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 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 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 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료지 4.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 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 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 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이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함으로써 법무사 사무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법무사 직역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은 본래 법무사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는 소관 지방법원장에 의한 국가사무였다가 지방법무사회로 이관되었으나 이후에도 소관 지방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 승인 사실의 보고를 받고 이의 신청을 직접 처리하는 등 지방법무사회의 업무 수행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법무사법이나 법무사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대하여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이다. 이러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제도의 법적 성질 및 연역, 사무원 채용 승인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로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 문제라거나 지방법무사회의 고유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에 관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5.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항고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5.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거나 채용 승인을 얻어 채용 중인 사람에 대한 채용 승인을 취소하면 상대방인 법무사로서도 그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법무사 규칙 제37조 제4항이 이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 것은 채용 승인을 신청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 승인 거부 처분 또는 채용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 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6.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6. 법률 하위의 법규 명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7.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무사 규칙 제37조 제6항 후단 부분이 모법인 법무사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규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요지 7. 소속 지방 법무사회는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채용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무사 규칙 제37조 제6항 후단 부분이 모법인 법무사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법무사법 제23조 제4항이 변동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대처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사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구체화할 사항을 폭넓게 위임하고 있는 점, 위 규칙 조항에 다소 추상적인 면이 있더라도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제도의 입법 목적인 법무사 사무의 공익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고 법관의 법 해석 작용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칙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7다 17955 판결 사건명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 판시사항 1. 원 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 요지 1.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 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 방호 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작업관리 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 작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을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을 등으로 하여금 갑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갑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요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된 갑 주식회사가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안전팀 소관 업무인 방사선 방호 분야 등을 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왔는데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 작업관리 업무 중 보건물리실 출입, 작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용역업체가 체결한 위탁계약 중 을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을 등은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력이 있는 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업무와 갑 회사 소속 근로자의 업무는 서로 구별되는 점, 을 등이 갑 회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갑 회사가 을 등에 대하여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등의 원고용주인 용역업체들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 등을 고용한 용역업체들이 을 등으로 하여금 갑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갑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회사와 을 등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7다 2037일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시사항 1. 매매 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판결 요지 1.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판시사항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정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매매 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 매매 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 판시사항 3. 갑과 을이 각 소유한 대지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위 대지들에는 갑 소유의 임야가 접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을을 건축주로 하여 위 임야 등의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를 수리한 후, 갑이 위 임야에 관하여 평탄 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한 다음, 석축을 경계로 하여 갑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 위 임야 중 석축을 경계로 하여 을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3. 갑과 을이 각 소유한 대지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위 대지들에는 갑 소유의 임야가 접해 있는데, 갑이 을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을을 건축주로 하여 위 임야 등의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를 수리한 후, 갑이 위 임야에 관하여 평탄 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한 다음, 석축을 경계로 하여 갑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당시 갑이 을에게 위 임야 중 을 소유의 대지와 접하는 부분을 매도하되, 구체적인 매매 목적물은 경계 부분에 석축공사를 마침으로써 특정하고, 구체적인 대금은 을이 갑의 증축을 위해 건축주 명의를 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을 감안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되, 향후 구체적인 매매 목적물이 특정된 시점에 합의하여 정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증축 신고의 대지 위치와 맞추기 위해 실제로 증축을 할 갑 소유 대지에 접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마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위 합의 당시 매매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갑이 석축을 쌓아 이를 경계로 갑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과 을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였고, 갑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또한 위 합의 당시 대금에 관하여 장래에 확정하기로 유보하였고, 이후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대금을 정해야 하므로, 갑과 을 사이에 위 임야 중 을 소유의 대지와 접해 있는 부분에 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7다 251-564 판결 사건명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판시사항 상법 제345조 제3항에서 정한 종료 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 요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 청구 기간,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45조 제3항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면 회사는 주식 취득의 대가로 주주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주주는 상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에게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정관이나 상환주식 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다.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8다 23886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판시사항 1.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분배 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 농지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분배 농지에 관한 권리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가 구농지법 부칙 1994년 12월 22일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 재산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분배 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 농지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분배 농지에 관한 권리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가 구농지법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1994년 12월 22일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 재산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2.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30일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이하 과거사 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위헌 결정의 효력은 과거사 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작 의혹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 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구예산회계법,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8-290436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 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 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판시사항 2.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이 특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을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로부터 특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을이 특별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하는데 을이 특별 성과급을 지급받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갑 회사의 대주주의 의사결정만 있었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특별 성과급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 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을에게 지급된 특별 성과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9-216411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판시사항 1. 고유 의미의 종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를 임의로 종원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법적 성격.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판결 요지 1.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관습상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 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2. 어떠한 단체가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의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증명이 필요한 사항들. 판결 요지 2.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하 종중 유사 단체라 한다. 종중 유사 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 의미의 종중 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 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의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선 권리 귀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 종중 유사 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당의 종중 유사 단체의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 등 법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3.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이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 요지 3.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 이하 고유 종중이라 한다.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하 종중 유사 단체라 한다. 종중 유사 단체의 성립 및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 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을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 단체를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4. 갑 단체가 자신의 실체는 특정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인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맞춰진 을 살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단체가 위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임을 표방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갑 단체의 실체가 그 주장과 같이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고 부동산의 소유 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종중의 실체 판단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4. 갑 단체가 자신의 실체는 특정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특정인의 후손 중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 남자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하 종중 유사 단체라 한다. 종중 유사 단체로서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맞춰진
을 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단체의 실체가 위 부동산 소유 명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이미 종중유사단체로서 조직,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단체가 위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들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갑 단체의 실체가 그 주장과 같이 종중유사단체이고 부동산의 소유 명의인과 동일한 단체라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종중의 실체 판단, 당사자 능력, 소유권 귀속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4월 9일 선고 2019다 29482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지 판시사항 1.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 공개일 전에 그 보호 품종의 종자를 증식하여 출원 공개일 후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 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을 하는 경우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극. 판결료지 1. 구 종자산업법 2012년 6월 1일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2, 제1항, 제3호, 제3항, 제4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같은 법 제34조의 2에 의하면 품종보호권자는 출원 공개일부터만 업으로서 그 출원 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출원 공개일 전에 그 보호 품종의 종자를 증식한 경우에는 출원 공개일 후에 위와 같이 증식된 종자에 관하여 보호 품종의 실시 행위에 해당하는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 양도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양도 또는 양도의 청약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행정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의 유무나 제한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2. 행정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의 유무나 제한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법 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 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정할 것이다. 판시사항 3. 종자업을 하거나 일부 종자의 판매 등을 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를 할 것을 규정한 구종자산업법 제137조 및 제138조 제3항의 법적 성질, 단속 규정. 판결요지 3. 구종자산업법 2012년 6월 1일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는 종자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종자관리사 1명 이상을 두어 시장,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3항은 같은 항 제1, 2호가 정한 종자, 즉 출원 공개된 품종의 종자나 품종 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가 아닌 종자를 생산, 수입, 판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같은 법 제173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제와 신고제는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 주요 작물의 품종 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구 종자산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등록제 및 신고제는 그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종자의 유통, 관리 등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위 규정들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0년 4월 9일자 2019-6806 결정 사건명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결정 요지.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년 4월 18일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1항은 내부 거래 공시 대상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의 거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공시의 요건으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 등 거래 행위일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거래 행위의 구체적 목적이나 태양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관계인 상호 간의 부당 내부 거래를 사전에 억제하고 대규모 내부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다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 본문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 행위를 공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취지와 그 규정 내용 및 거래 현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를 차주로 하여 그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